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네이버 테크톡 이렇게 초대받아서 하게 됐는데 일단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발표는 Abusive Language Detection이라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던 연구 논문에 대해서 저희 연구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전기정보공학부에서 학부를 마치고요.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 인포메이션 석사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머신 인텔리전스 랩에서 지금 리서치 인턴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머신러닝과 NLP 분야 박사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크게 다룰 부분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Abusive Language Detection이라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왜 최근 들어 각광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나온 최근 연구들과 동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머신 인텔리전스 랩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던 연구 논문인 Comparative Studies of Detecting Abusive Language on Twitter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지난 EMNLP에서 함께 주체가 됐었던 Abusive Language Online이라는 워크숍에 게재가 됐었던 논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분야와 네이버 회사와의 좀 연관성,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바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Abusive Language Detection이라는 분야를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기는 했지만 제 지식이 아직 초보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고 그래서 현재 영국 셰필드 대학교에서 Abusive Language Detection 관련해서 박사 공부 중이고 마찬가지로 Abusive Language 온라인 워크샵의 오거나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락 와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Abusive Language Detection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정의와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라는 점입니다. 학자들마다 Abusive Language가 뭔지를 정의하는 게 다 다르고 그거를 해석하는 시각들이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초기에 이 Abusive Language Detection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Abusive Language라는 것을 사람들을 좀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메시지들을 어뷰시브하다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이 정의는 1997년도에 발표가 된 이 Abusive Language Detection 관련해서 좀 효식적인 논문에서 발췌를 한 정의고요. 그러다가 점점 최근 들어서는 이게 세분화되어서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종교 등 개인이나 집단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그 대상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성차별적이나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F로 시작하는 욕과 다른 비속어들이 들어가 있는 누가 봐도 굉장히 어뷰시브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정의는 이런 첫 번째 문장 같은 예시들을 분류를 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정의가 또 두 번째 문장 같이 이런 bitch라는 그런 욕이 들어간 문장들도 좀 더 집중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 두 번째 문장은 누가 누구한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뷰시브해질 수도 있고 어뷰시브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정의와 초기의 모델이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분류하고 학습하기가 힘든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100% 어뷰시브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에 들어와서 좀 딥러닝 모델들과 큰 크기의 데이터셋들이 많이 나오면서 현재 모델들의 목표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도 제대로 분류를 하면서 세 번째 문장 같이 단어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어뷰시브 하지 않은데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을 굉장히 낮추어 부르는 그런 굉장히 어뷰시브한 문장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분류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의가 다양한 만큼 용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뷰시브 랭귀지라고 쓸 수도 있지만
hate speech, offensive language, cyberbullying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사실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합니다. 우선 이 발표에서는 편의상 abusive language로 통일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가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용어가 만들어진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들마다 어떠한 문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의와 용어가 다양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정의와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비전문가들이 데이터셋을 레이블링 할 때는 굉장히 혼란을 줘서 좀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애노테이팅을 하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분야가 왜 최근 들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빈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는 미국에서의 소셜미디어 사용 빈도를 나이대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한창 붐이 있었던 2012년도를 기준으로 잠깐 주춤하는 성장세를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제가 가져온 예시는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미투 운동을 이제 예시로 들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인데 사실 그 규모에 관계없이 소셜미디어가 현대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 영향력을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기 가져온 그래프는 2017년도에 미국인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41%가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했다고 얘기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이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이런 어뷰시브 메시지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뷰시브 랭귀지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정책이나 정책들이 좀 불분명하고 그 어뷰시브 랭귀지를 뭘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일관성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현재는 모든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에서 사람 모니터 요원들을 사용을 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계가 어뷰시브 랭귀지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정의와 용어가 있다는 것 말고도 다른 대표적인 어뷰시브 랭귀지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어뷰시브 랭귀지라는 것은 대화의 문맥, 대화의 컨텍스트나 그리고 그것이 그 텍스트가 함께 등장하는 이미지나 비디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작성을 하는 작성자의 정체성과 그 메시지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사실 보면은 많이 공부가 되고 있고 많이 연구가 되었던 sarcasm detection이나 fake news detection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 비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abusive language detection이라는 분야가 이런 다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런 문맥이나 주변 상황인 컨텍스트에 그냥 단순히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컨텍스트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busive language detection이라는 분야에서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 문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 그 경계가 확실하게 나눠지는데요. 제가 예시로 가져온 단어들이 이런 니거나 비치 같은 그런 단어들인데 이거를 사실 흑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친구들끼리 그냥 니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부르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부르긴 하지만 이걸 만약에 제가 흑인 사람한테
이 단어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부른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빛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애들끼리는 서로 막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다른 컨텍스트에서 쓰인다면 충분히 어뷰시브한 문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텍스트, 즉 대화의 문맥이 굉장히 어뷰시브 랭귀지 디텍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분야에 있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동향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크롤링과 애노테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트위터나 레딧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그거를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복수 두세 명 혹은 최대 10명까지의 애노테이터들을 고용을 해서 각 문장을 이제 레이블링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냥 이 문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보다도 좀 더 다양한 레이블들을 제공하는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피처가 가장 효과적으로 어뷰시브 랭귀지 디텍션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트위터의 경우에서는 트위터 사용자의 나이나 성별 그리고 그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떤 정보가 가장 어뷰시브 랭귀지와 연관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진행을 한 연구 논문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점점 큰 데이터셋들이 나오면서 딥러닝 모델들을 적용을 해서 이 어뷰시브 랭귀지를 탐지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어뷰시브 랭귀지 디텍션이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학습된 클래시파이어 모델들의 페어니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여자나 유대인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문장은 거의 다 예시상에서는 거의 다 이제 어뷰시브하게 레이블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데이터셋을 보면은 여자라는 단어 혹은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쓰면서 굉장히 어뷰시브하게 문장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웬만한 데이터셋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문장이 어뷰시브하다고 레이블링 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데이터셋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들을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여자 혹은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 어뷰시브하다고 분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은 여자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무런 어뷰시브하지 않은 그런 문장을 머신러닝 모델이 보게 된다고 해도 이런 문장을 어뷰시브하다라고 분류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치 않은 편향성을 줄이기 위한 페어니스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골드 스탠다드 테스트셋이 이 분야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모델들과 서로 다른 도메인 상에서 이것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부족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 드렸듯이 어뷰시브 랭귀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애노테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안정성이 떨어지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컨텍스트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연구 논문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멀티모달리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 분야는 어떤 분야면은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 혹은 텍스트나 비디오가 함께 있을 때 이것들을 따로 봤을 때는 어뷰시브하지 않은데 같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뷰시브한 예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윗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만 볼 때는 모든 영웅이 망토를 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여준다. 라는 텍스트고 사진만 봐도 그냥 히틀러가 망토를 걸치고 있는 사진인데 각각의 텍스트나 이미지만 봤을 때는 어뷰시브하지 않지만은 얘네들을 함께 합쳐서 트윗을 하게 되면은 히틀러는 영웅이다라는 뜻이 돼버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나치즘을 표방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뷰시브하게 다가올 수 있는 트윗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셋은 굉장히 모으기도 힘들거니와 데이터를 모아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현재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하기 힘든 예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했던 연구 논문인 Comparative Studies of Detecting Abusive Language on Twitter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윤승현님과 서울대학교 정규민 교수님과 함께 진행한 연구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EMNLP에서 함께 주체가 됐었던 Abusive Language 온라인이라는 워크숍에 게재가 됐었던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최근에 공개된 트위터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른 머신러닝들과 서로 다른 피처들의 성능, 즉 F1 스코어를 비교를 해서 제공을 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Hail and Abusive Speech on Twitte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인데요. 2018년도 AAAI에 실렸던 논문에서 함께 발표를 했었던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Abusive Language Detection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데이터셋이 보통 10,000개에서 35,000개 정도 트윗을 사용을 하는 그런 데이터셋이었는데요. 이 데이터셋은 약 10만 개의 트윗을 레이블링을 해서 크기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이런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다소 이제 애매할 수 있는 몇 가지 레이블들을 합쳐서 그런 다양한 정의로 인한, 다양한 용어로 인한 모호성을 줄이고자 한 데이터셋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busive, offensive, aggressive, cyberbullying 이라는 네 가지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레이블들을 abusive라는 레이블로 합쳐서 데이터셋을 제공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들어간 방법은 좀 통계적인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해서 최대한 많이 겹치는 정의들을 다 합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레이블들은 노말, 스팸, hateful, abusive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크롤링 해본 결과 10만 개의 트윗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은 약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 사이에 그런 굉장히 많은 트윗들을 실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블들 간의 데이터셋의 개수가 굉장히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이번 실험에 사용을 한 그런 모델들과 피처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은 전통적인 피처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머신러닝 모델들과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런 모델들을 선택을 한 기준은 기존의 Abusive Language Detection이라는 이 분야에서 나왔었던 논문들과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구현을 했었던 모델이고, 근데 이런 서로 다른 방법들을 하나의 도메인과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성능을 비교한 논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서로 다른 방법들 간의 성능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피처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워드 레벨과 캐릭터 레벨을 모든 모델에 대해서 구현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서로 다른 논문에서 이제 어떤 논문에서는 워드 레벨이 더 정확하다, 어떤 다른 논문에서는 캐릭터 레벨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좀 상반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가 더 나은지를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CNN과 RNN을 구현을 하였고요. 그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추가 모듈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CNN이라는 모델을 구현을 하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 어뷰시브 랭귀지 온라인 워크숍에 게재가 된 논문에 나온 방법으로 워드 레벨과 캐릭터 레벨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이제 함께 결합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위쪽에 나온 CNN 네트워크 그림은 이제 워드 레벨 피처로 워드 레벨의 인풋을 받아서 이제 아웃풋 레이어를 내보내게 되는 CNN 아키텍처가 되겠고, 그 밑에는 이제 똑같은 문장인데 캐릭터 레벨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 레이어를 내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최종 아웃풋 레이어, 즉 맥스플링 레이어를 각각의 인풋에서 나온 맥스플링 레이어를 마지막에는 컨캣을 시켜줘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주고 최종 프리딕션 아웃풋을 내보내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번 논문에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두 모델은 기존 QA 태스크에서 State of the Art를 기록한 모델들을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공동 연구를 한 윤승현 님께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했고, 그리고 QA 모델들의 장점 중에 하나로 이제 좀 더 텍스트 인코딩을 할 때 좀 더 딥한 그런 구조들을 포함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QA에서 쓰이는 모델을 구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현한 모델은 셀프 매칭 어텐션 네트워크인데요. 이것은 이제 작년 ACL에 게재가 됐었던 논문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패시지와 퀘스천이 있을 때 그 퀘스천에 해당하는 앤서를 패시지에서 찾아내는, 패시지에서 정확하게는 그 앤서에 해당하는 앤서의 스타팅 인덱스와 엔딩 인덱스를 찾아내는 그런 모델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간 레이어를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패시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셀프 매칭 어텐션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패시지와 퀘스천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하나의 트윗을 모두 패시지와 퀘스천으로 보고 다 이 네트워크에 적용을 시켜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비슷하게 QA 모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레이턴 토픽 클러스터링이라는 모듈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공동 연구자인 윤승현님께서 게재를 했었던 논문이고요. 이 모델은 이제 앤서가 들어가는 부분에 따로 메모리 네트워크를 둬서 좀 더 긴 길이의 앤서를 잘 뽑아낼 수 있는 QA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델에 대해서도 퀘스천과 앤서 부분에 모두 똑같은 트윗 메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트윗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구현한 피처들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텍스트 트윗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트윗을 볼 때 그 트윗이 다른 트윗의 댓글이거나 다른 트윗의 인용글이라고 했을 때 그 원래 문장을 보면은 좀 더 그 대화의 문맥이나 컨텍스트 정보를 더 쉽게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실제 데이터셋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떤 트윗이 가리키고 있는 원문 트윗, 그것을 이제 컨텍스트 트윗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기를 사람들도 이런 컨텍스트 트윗을 봤을 때 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니까 머신러닝 모델들도 이런 컨텍스트 트윗을 고려해서 함께 이제 트윗을 보고 할 때 좀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유저 B라는 사람이 Who the hell is liking this post? Sick people 이러면서 누가 이 포스트에 라이크를 하는 거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놓는데, 이게 사실 실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에서 어뷰시브하다고 레이블된 트윗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게 무슨 포스트를 라이크한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제 댓글을 달고 있는 원문인 컨텍스트 트윗을 보면은 컨텍스트 트윗은 유저 A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가스 공격 생존자들이 굉장히 참혹한 광경이었다라고 이제 회고하는 그런 트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굉장히 참혹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를 누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왜 좋아요를 누르냐, 이해할 수가 없다, 좀 이런 식으로 반응한 트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텍스트 트윗을 봤을 때 좀 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컨텍스트 트윗을 기존의 CNN과 RNN 모델에 적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컨캣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 하이브리드 CNN 설명드린 그 구조와 비슷하게 크게 인풋 채널이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된 트윗과 그 레이블된 트윗의 컨텍스트 트윗, 이 두 가지 인풋 채널을 가지고 각각 CNN과 RNN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온 아웃풋 레이어들, 즉 CNN의 경우에는 컨텍스트 트윗의 맥스플링 레이어와 레이블된 트윗의 맥스플링 레이어, 그리고 RNN의 경우에는
컨텍스트 트윗의 last hidden state와 레이블된 트윗의 last hidden state 이것들을 각각 컨캣 시켜줘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주고 최종 프리딕션 아웃풋을 내게 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RNN과 그리고 RNN에다가 레이턴 토픽 클러스터링을 적용한 모듈이 가장 높은 F1 스코어를 나타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윗부분은 다 피처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들이고 아래쪽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인데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이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들보다 F1 스코어가 더 좋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드 레벨과 캐릭터 레벨 피처들 간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자면 이 경우는 피처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머신러닝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위에가 워드 레벨이고 아래가 캐릭터 레벨인데 캐릭터 레벨들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것에 비해서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캐릭터 레벨을 적용을 했을 때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RNN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F1 스코어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이유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거는 아무래도 레이블들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데이터셋이었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캐릭터 모델을 학습하기가 힘들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피처를 적용을 했을 때 효과를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두 줄이 이제 CNN과 RNN의 컨텍스트 데이터를 적용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전반적인 F1 스코어에 향상은 없었지만 스팸이나 헤이트풀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열인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분포가 되어 있는 레이블들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었지만 저희가 초기에 생각했었던 바에 의하면 이런 컨텍스트 데이터를 함께 사용했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인 F1 스코어에 향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테스트셋에 대해서 좀 비교 실험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우리의 모델이 잘못 예측을 한 결과와 또 우리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을 했지만 베이스라인이 잘못 예측한 결과에 대해서 실제 예시들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많은 예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체리피킹해서 공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저 A의 트윗이 컨텍스트 트윗이고 유저 B의 트윗이 어뷰시브하다고 레이블된 트윗입니다. 그리고 이 유저 B의 트윗에 대해서 베이스라인 모델만 어뷰시브하다고 분류를 했고 컨텍스트를 포함했던 모델은 노말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유저 A가 트윗을 남긴 메시지는 남자의 8명이 자신을 그룹 채팅에 초대를 해서 나한테 자살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단 따돌림에 희생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공유한 트윗이고 거기다가 이제 유저 B가 답글로 그놈들이 하는 말 이제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저 B가 물론 damn이라는 비속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트윗을 했지만 결과적인 의도는 사실 유저 A를 굉장히 위로하려는 의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보면서 과연 유저 B의 트윗을 우리가 어뷰시브하다고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컨텍스트를 고려를 해서 좀 더 정확한 레이블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져온 예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데이터셋을 보다 보면은 이게 과연 컨텍스트를 함께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어뷰시브하다고 이게 과연 어뷰시브하지 않다고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아래 보이시는 유저 C와 D의 트윗 같은 경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베이스라인이 정확하지 못하게 분류를 하고 컨텍스트를 포함시킨 모델이 정확하게 분류를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C가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가택 침입을 한 침입자들을 집주인이 쏴서 죽였는데 뭐 벌금이 없었다. 이런 트윗을 했고 거기다가 답장으로 유저 D가 뭐 이런
진짜 가치 없는 도둑들에게서 자기 몸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뭐 이렇게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베이스라인은 이제 유저 뒤에 트윗만 보면서 이런 가치 없는 도둑이라는 이런 프레이즈에 좀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비시브 하다고 분류를 했지만, 컨텍스트를 함께 본 모델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노멀이라고 이제 분류를 한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와 같이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제 정확하지 못하게 분류를 했지만 컨텍스트를 고려하니까 좀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었던 예시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갖게 되었었던 좀 추후 연구를 위한 리서치 퀘스천들을 또 공유를 드리자면, 레이블들 간의 분포가 굉장히 불균형이 심할 때 이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어비시브 랭귀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를 보면은 데이터 레이블들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 데이터셋을 모아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굉장히 어비시브한 메시지들이 소셜미디어에 많지만, 그래도 실제 그냥 완전 크롤링을 하다 보면은 어비시브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거의 95% 이상이고, 어비시브한 메시지들은 굉장히 빈도수가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데이터셋을 만들 때 이제 레이블들 간의 균형이 갖춰져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셋을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잘 학습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이 분야에 있어서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텍스트 트윗을 이용을 할 때 이번에는 그냥 컨캣을 해서 아무런 하이어라키 없이 그냥 컨캣을 해가지고 모델을 구성을 했는데, 좀 더 하이어라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컨텍스트 트윗을 이용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컨텍스트 트윗을 고려해서 새롭게 데이터셋을 레이블링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텍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하지만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말고도 이런 컨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큰 리서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분야가 이제 네이버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네이버의 사용자로서 이제 적은 생각이라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 짚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한국에서 이런 어비시브 랭귀지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남성 혐오나 여성 혐오가 만연한 일베 저장소나 워마드 같은 극단적인 커뮤니티의 예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문장들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추가로 이제 뉴스 댓글 같은 걸 본다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것에 의해서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메시지들도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공격성이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크게 확장되는 것도 쉽사리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좀 NLP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시로 생각을 한 거는 네이버 뉴스인데요. 사회, 정치, 경제 이렇게 좀 민감한 분야에 달린 게재가 되는 그런 네이버 뉴스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은 상대방이나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들을 정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건 사실 체리피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분야에 들어 가장 탑 뉴스를 골라가지고 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국 반도체 인재 채각이 혈안이라는 기사이고, 댓글도 그냥 가장 위에 달린 댓글들을 캡처를 해왔는데도 굉장히 상대방을 비하하는 뭐 짱깨라든지 뭐 상대방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욕이라든지 이응지 리을 뭐 틀딱 뭐 이런 굉장히 어비시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 뉴스 플랫폼 상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대한 언어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데이터셋을 이제 애노테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뭐 지도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좀 더 쉽게 어뷰시브 랭귀지를 찾아내고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적용 방안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메타데이터와 컨텍스트 데이터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나 뭐 기사 제목, 뭐 기사 주제, 그리고 댓글들의 댓글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사들에 대한 이모지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이모지 데이터들이나 각각 각각 댓글들의 추천수와 비추천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피처가 가장 이런 어뷰시브 랭귀지와 연관이 높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보다 쉽게 이런 뉴스에 달리는 댓글들이 어뷰시브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사용자들이 이런 어뷰시브한 메시지들을 보지 않게끔 좀 개인적인 퍼스널라이즈드 세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 클로바에서 현재 뉴스를 읽어주고 뉴스 제목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뿐만 아니라 여기에 달린 댓글들도 읽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댓글들이 어뷰시브한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더불어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국어 텍스트가 영어에 비해서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통의 소셜미디어 데이터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본 demographical information, 즉 사용자들의 성별이나 나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그 메시지의 어비시브니스와 연관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이버 사용자들의 이런 나이나 성별 같은 정보를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이용할 수 있는 컨텍스트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다른 어려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10가지 논문이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참고한 논문들이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FDS 업무를 하고 있어서 FDS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거 그 데이터 자체가 좀 엄청 불균형한 데이터를 다루는 게 가장 고민인데 혹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고민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썼던 방법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거나 좀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분야의 그런 데이터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주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던 방법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시도하실 것 같은 방법인데요. 로스 펑션을 좀 다르게 줘서 좀 더 데이터 양이 많은 레이블들에 좀 더 페널티를 주고 적은 레이블을 좀 더 잘 분류가 되게끔 거기다 좀 더 어드밴티지를 줘가지고 그건 좀 로스 펑션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먼저 시도를 해봤었는데 사실 크게 효과가 없었던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올해 나온 논문 중에 이렇게 좀 로스 펑션을 아예 다른 로스 펑션을 활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불균형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제안을 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 사용했던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셋이 아니고 이 연구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했었던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공유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방법에 나온
로스 펑션도 새롭게 구현을 해가지고 실험을 실제로 돌려봤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 방법도 이제 실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면은 그렇게 효과가 없구나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어떻게든 좀 로스 펑션을 좀 더 좀 잘 만져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불균형한 데이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hateful이라는 레이블의 데이터셋이 굉장히 없었는데요. 그 hateful이라고 클래시파이가 될 수 있는 문장들을 따로 이제 학습된 제너레이터를 통해 텍스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좀 신테틱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포함시켜가지고 좀 이런 불균형을 없애고 학습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으로 이제 좀 다음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